재벌 회장 앞에서 나에게 모멸감을 준 가정부 그녀의 정체를 알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서연 팀장, 3년 공백이 무색하군요. 복귀 한 달 만에 이른 실적이라곤 믿기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저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YJ 파이낸셜, 이 지독한 정글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라는 제 타이틀은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40인치 대형 스크린에 적힌 제 이름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걸친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부장님. 3년간 회사 지원으로 MBA도 다녀왔는데 당연히 성과로 보답해야지요. 하지만 아직 이강진 회장님 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저의 정장 재킷처럼 제 감정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김 팀장은 정말 틈이 없어요. 이번 VVIP 계약 다들 김 팀장만 믿고 있습니다. 회의 마치고 다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때였습니다. 제 완벽한 세계에 불협화음을 내는 소리, 조용하지만 지독히 신경 쓰이는 진동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타이밍하고는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뒤집어 진동을 껐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저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해 봐야 해서 식사는 다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시길래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엄마는 항상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3년 전 제가 야심차게 도전했던 스타트업 회사가 처참하게 망하면서 2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랐을 때 저는 지옥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2개의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해결했다. 넌 성공에만 집중해라는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능성을 알아본 YJ 파이낸셜이 파격적인 입사 제안과 곧바로 이어진 3년간의 전액 지원 MBA 유학이었습니다. 저는 2번째 동아줄을 잡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그 빚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피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최연소 팀장 김서연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더 집요하게. 김 팀장, 괜찮아? 안 받아봐도 돼. 급한 전화 아니야. 부장님께서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 아니에요. 엄마에게는 모든 일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의 모든 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익숙하게 즐겨찾기를 눌렀고 엄마의 이름 석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실패를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의 성공 가도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저의 정중한 거리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엄마의 그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아주 좋은 핑계였습니다. 삐링,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알림과 동시에 엄마의 전화가 멈췄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놓고 회의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강진 회장님 건 말입니다. 제가 직접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회장님 저택으로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죠. 금요일 오후 이강진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평창동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터폰으로 신원을 확인하자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거대한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나치게 고요한 그 저택의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택 현관에는 단정한 슈트 차림의 비서가 미리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서현 팀장님, YJ 파이낸셜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윤 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 비서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비서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는 대신 현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간이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 소독제와 의료용 장갑 그리고 KF94 마스크가 상자째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십니다. 외부 감염에 치명적이셔서 저택 모든 방문객은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따라야지요. 저는 제 샤넬백에서 개인용 마스크를 꺼내려 했지만 윤 비서가 정중히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멸균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 팀장님, 워낙 엄격한 프로토콜이라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내민 KF94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답답한 공기가 코와 입을 막자 제 완벽한 메이크업과 표정 관리가 무력해지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 비서는 저를 거대한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공간이라기엔 화려하기보단 차갑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휠체어를 탄 이강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 언론에서 보던 매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몸은 병마에 꺾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YJ 파이낸셜의 김서연입니다. 귀국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사를 마친 후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회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기를 감지하고 회장의 언짢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선물로 준비한 최고급 한우 세트와 미국에서 공수해온 고급 와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선물은 회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접실 한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가정부 유니폼,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게 감싼 위생모,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KF94 마스크. 그녀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휠체어 뒤편으로 가더니 회장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제가 가져온 한우 세트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유동식만 드십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손님.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이 회장은 뭐가 불만인지 표정이 안 좋았고 저는 또 언짢은 마음 푸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심정으로 한우 세트와 고급 와인을 드리는데 가정부 따위가 감히 끼어들어? 저 여자 대체 뭐야? 결국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윤 비서를 째려봤습니다. 저 여자를 제지하지 않고 뭘 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는 그저 난처한 듯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강진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팀장, 선물을 가져와도 소용없어. 박 여사님 말씀대로요. 난 지금 저분이 주는 죽 아니면 아무것도 못 먹어. 박 여사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이 고작 가정부에게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난 박 여사님 없으면 안 돼. 집안일, 내 건강, 심지어 내 고약한 성질까지 다 저분이 챙기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 여사님. 회장의 말에 그 박 여사라는 여자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명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VVIP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천박한 가정부가 제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분노를 누르며 그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와 위생모 사이로 드러난 그 눈매. 왜였을까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여자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지. VVIP 계약건에 집중하자. 저는 마스크 속으로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역시 회장님 곁에는 훌륭한 분이 계셨네요. 그럼 선물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박 여사님,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가정부 때문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파기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반드시 넘어서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강진 회장의 대저택으로 두 번째 방문을 하는 날입니다. 사정사정해서 겨우 한 번 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사이 윤 비서를 통해 회장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멸감을 줬던 그 가정부, 그 여자의 뒷배경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정부 이상의 신뢰를 받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직접 재설계한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저택 현관에 섰습니다. 윤 비서의 안내에 따라 멸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마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윤 비서는 회장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어둡고 웅장한 서재 안에는 수많은 고서적과 고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강진 회장은 창밖을 등진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한 그 가정부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회장의 흐트러진 담요를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저 여자 또 있어? 회장님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저는 애써 그 여자를 무시한 채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YJ 파이낸셜 김서연 팀장입니다. 됐어. 본론만 말해. 회장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회장님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핵심적인 제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곧 수백억짜리 계약이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들어 날뛸 듯이 기뻤습니다.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돌릴 틈도 없이 곧이어 역겨운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제 명품 구두와 코트 자락에 튀었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품 코트 구두 그리고 이 역겨운 냄새. 눈앞에는 바닥에 엎어져 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 마스크 쓴 가정부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회장의 병실에서 나온 듯한 오물이 담긴 소변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변통을 비우러 나오던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몸을 가누려 애썼고 그녀의 옆으로는 아직도 역겨운 노란 액체가 흥건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마스크 너머로 뭉개진 목소리를 내며 허둥지둥 손에 들린 걸레로 제 구두를 닦으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성공과 완벽함만이 허락된 제 인생에 이런 더러운 오물이라니.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마치 벌레라도 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회장의 서재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박 여사를 바라볼 뿐 어떠한 중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이 상황을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 더러운 꼴을 회장님께 보이다니. 당장 해고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때 회장님 휠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나가거라!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니요? 제가요? 여기서 제가 나가야 하나요? 저의 완벽한 계획, 제 커리어의 정점이라 믿었던 그 계약은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이 악몽의 원인이 저 가정부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시끄럽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회장의 불호령은 단호했습니다. 윤 비서가 제게 다가와 굳은 얼굴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팀장님, 그만 나가주시죠. 저는 끌려 나오다시피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 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저 여자의 실수였습니다. 윤 비서는 제 차까지 배웅하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건은 없던 일로 하셔야겠습니다.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셨습니다. 비서님, 이건 부당합니다. 그 여자가 잘못을 한 거예요. 김 팀장님,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 댁에서 큰 소리를 낸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이 계약 때문에 힘들게 고생한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윤 비서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제게 몸을 낮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회장님께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윤 비서가 박 여사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김 팀장님이 모욕하신 그분, 박 여사님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회장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1년 전 회장님 자제분들이 이곳에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회장님께서 삶의 의지를 놓으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시고 병원 이송도 거부하셨죠. 모든 간병인과 주치의가 두 손 들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이 박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죽도 약도 아닌 누룽지 숭늉 한 그릇을 끓여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릇을 밀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께서 그릇을 다시 밀어 넣으시며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일어나세요. 평생 일군 거 저 승냥이 같은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싶으세요? 이거 드시고 정신 차려서 회장님 손으로 직접 정리하세요. 저는 제 딸년 하나 지키려고 회장님 똥 오줌도 맨손으로 치우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박 여사님이 끓여주신 숭늉으로 기력을 되찾으셨고 박 여사님을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윤 비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팀장님, 회장님께 박 여사님은 그 정도의 분입니다. 계약을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윤 비서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누룽지 숭늉, 똥, 오줌, 제 딸년, 궁상맞은 박 여사의 위로가 그 괴팍한 노인네에게는 통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박 여사라는 여자, 저 여자가 회장의 약점이었습니다. 저의 계약을 망쳐버린 그 여자가 계약을 되돌릴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역겨운 냄새가 밴 코트를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더러워진 구두를 버렸지만 이강진 회장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YJ 파이낸셜의 김서연 팀장이었고 실패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저는 윤 비서가 흘렸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회장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도 제 딸년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 그거였어. 그 괴팍한 노인네의 유일한 약점은 감성이었고 그 감성을 쥐고 있는 열쇠는 바로 그 박 여사라는 여자였다. 계약을 되돌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가정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윤 비서에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늦은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의 경솔하고 무례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 제가 끔찍한 모욕을 드린 박 여사님께 먼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사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회장님 댁으로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박명옥 여사님이십니다. 팀장님과의 만남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명품백을 사갈까? 아니면 그녀의 모성을 자극할 사연을 만들어야 하나? 저는 값비싼 선물보다는 정성이 담긴 선물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엾은 딸의 모습을 연기해서 그녀의 동정심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비서를 어떻게 설득해서 그 여자를 만날지,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울어야 할지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법무팀에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어제자로 이강진 회장 측에서 계약 파기를 정식으로 통보했고 이번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출근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차가운 단어가 제 사무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이강진 회장 측의 통보는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YJ 파이낸셜 최연소 팀장 김서연의 커리어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혹은 조롱? 부장은 저를 호출했고 저는 부장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 팀장 실망이 크네. 이강진 회장 건으로 회사 손실이 막대. 법무팀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김 팀장도 개인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그 말은 결국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손실까지 일부 떠안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상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동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엄마의 집, 그 낡은 아파트. 귀국 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핸드백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 직원에게 그 낡은 아파트의 주소를 내밀었습니다. 담보대출 가능 금액 좀 확인해 주세요. 명의자는 박명옥 제 어머니십니다. 직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한 번, 제 얼굴을 한 번, 다시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명의자분 주소지 확인이 안 되세요. 네. 금곡동 3위 아파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이 부동산 현재 소유주는 박명옥 님이 아니십니다. 잘못 보신 거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은 서류를 화면 밖으로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죠. 전산상으로 확실합니다. 2년 전 10월 15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네요. 매매입니다.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3년 전 스타트업 실패와 채무 2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엄마의 전화 해결했다. 걱정 마. 그 이후 저는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고 채무 2억은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은행 안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채무 2억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그럼 엄마는 지난 2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 우리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져 즐겨찾기에 등록된 엄마의 전화번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쉼 호흡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겨우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내가 맨날 엄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젠 엄마가 날 피하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헐, 끊었어? 엄마가 내 번호를 보고 엄마가 직접 끊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옆에 뜬 회색 숫자 1은 한참을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끝내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번 쏟아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집에 왔는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엄마, 내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과의 계약건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무작정 평창동 대저택에 육중한 철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윤비서가 나왔습니다. 윤비서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저를 저택 안 넓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강진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강진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한 여자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이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딸 서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온 세상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회장님, 걔가 애비 없이 자라면서 맘고생이 많아서 강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더 모질게 구는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제발 제 딸 서연이 앞길만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기서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제발 제 딸 소송만은 거둬 주십시오. 엄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엄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광대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얼굴, 듬성듬성 빈 머리숱,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왜 엄마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엄마 어서 일어나. 나가자. 그 순간 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 박 여사? 내가 알고 있는 그 박 여사?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박 여사가 우리 엄마였어? 내가 익숙한 눈매라고만 생각했던 그 눈. 내가 더러운 손이라고 모욕했던 그 손. 그 모든 것이 내 엄마 박명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가 저를 부축했고 그 지옥 같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는 2년 전 집을 판 뒤 보증금도 없는 낡은 상가 건물의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짐이라고는 작은 밥상과 낡은 이불 한 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넋이 나간 나를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냄비에 물을 붓고 찬밥을 넣어 불에 올렸습니다. 누룽지 숭늉이었습니다. 밥알이 냄비 바닥에 눌어붙는 구수한 냄새가 그 차갑고 곰팡내 나는 월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김이 펄펄 나는 숭늉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엄마 집은 왜 팔았어? 내 빚 때문에? 됐어, 지난 일이야. 그럼 내가 매달 보낸 100만 원은 그 돈으로 월세 방이라도 구하지 그랬어? 엄마는 말없이 이불 밑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빼서 저에게 줬습니다. 내가 매달 보낸 100만 원과 그 저택에서 더러운 손 취급당하며 받은 월급까지 그 통장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안 썼어? 왜? 엄마는 그제서야 희미하게 웃으며 너 시집 가야지. 혼수라도 엄마가 해줘야지. 저는 울지 않으려 숭늉 그릇을 붙잡고 애썼지만 흐르는 눈물은 차마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울지 마, 서연아.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성공했으면 됐어. 그날 이후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강진 회장은 소송을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옥탑방에서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연소 팀장이 아닙니다. 저는 박명옥의 딸입니다. 저의 성공은 엄마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피어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꽃이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엄마 박명옥을 위해 전부 쓰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